하루 10분 편안해지는 예술 이야기 르네상스 미술사 편.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그들의 숨겨진 라이벌 관계. 아트 디자인 스튜디오. 엄마, 이 그림을 보면 왜 내가 여기 있지 않고 저기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뭔가 이상해요. 호호, 그건 원근법이란 걸 사용했기 때문이야. 물체와 공간을 더 현실과 믿게 표현하려는 기법이지. 물건이 멀리 있으면 작게, 가까이 있으면 크게 보이는 거지. 마치 내가 방 안에서 뛰어다니는 것처럼 말이야. 그럼 이 그림이랑 나랑 같이 방 안에서 숨막꼭질하면 나만 엄청 커지고 엄마는 작아져요? 그럴 리가. 원근법은 그림 속에서만 그런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단다. 하지만 예술가들이 이 기법을 사용해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지. 아, 그럼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는 이런 걸 어떻게 했나요? 수학적으로 그리면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요? 그의 그림에서는 수학적 원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 그는 정확한 계산을 통해 깊이를 만들었고, 그림 속에 인물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단다. 그러면 보티첼리는요? 보티첼리는 수학을 잘했나요? 하하, 보티첼리는 수학보다는 아름다움을 강조했지. 그의 작품들은 부드러운 선과 우아한 형상들이 특징인데, 특히 비너스의 탄생에서는 여신 비너스를 아름답게 그렸어. 엄마,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보면 왜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뚝뚝 끊어져 보여요? 다리가 이상하게 긴 것 같기도 하고. 하하, 그건 미켈란젤로가 의도적으로 인간의 몸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신성하게 그리려고 했기 때문이야. 그는 사람의 몸을 신처럼 그리려 했거든. 그러니까 뚝뚝 끊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인간을 묘사한 거지. 그럼 미켈란젤로가 그린 사람들은 천사가 된 기분이겠네요. 그러고 보면 미켈란젤로는 사람들을 마치 신처럼 그리려고 했지. 그가 그린 다비드상은 인간의 완벽한 신체를 묘사하려고 한 작품이란다. 그럼 다빈치는요? 그는 어떤 미술을 그렸어요? 다빈치는 과학적인 접근을 많이 했단다. 그는 그림을 그리면서도 해부학을 연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려고 했어. 모나리자에서 그녀의 미소를 보면 마치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지. 그게 다빈치가 인체를 연구했기 때문이야. 모나리자 미소가 살아있다고요? 그럼 저도 엄마처럼 미소 지으면 더 예쁘겠죠? 하하, 너는 이미 예쁜데 모나리자처럼 미소 짓는 건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겠어. 다빈치가 그린 미소 속에는 슬픔과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지. 슬픔이라니. 엄마, 다빈치가 왜 그렇게 슬프게 그렸나요? 그건 다빈치가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깊이 이해했기 때문이야. 사람의 표정을 그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다. 그가 그린 모나리자는 그 미소 속에 슬픔과 기쁨이 섞여 있어. 그런데요, 엄마.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는 정말 친구였어요? 아니면 서로를 미워했던 걸까요? 하하, 그들의 관계는 아주 복잡했단다. 사실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는 서로 매우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끊임없이 경쟁했어. 그럼 그들은 싸웠던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걸로 싸운 거예요? 맞아. 두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방식부터 전혀 달랐어. 다빈치는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미술을 그렸고 인체의 해부학까지 연구했지.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신체를 신성하게 그리려고 했고 감정을 담아내는 데 집중했단다. 그들의 경쟁은 서로의 작품을 넘어서려는 강한 의지에서 비롯된 거야. 그럼 두 사람은 작품을 서로 보여주면서 내가 더 잘 그렸어, 이렇게 다퉜어요? 하하, 그렇다고 할 수 있지. 특히 그들이 경쟁했던 건 바로 피렌체에서 있었던 다비드와 성 유스티누스 프로젝트였어.
미켈란젤로가 다비드를 완성했을 때 다빈치는 그 그림을 보고 질투를 느꼈을 거야. 하지만 다빈치도 마찬가지로 미켈란젤로의 작품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 오, 그럼 미켈란젤로는 정말 다비드를 만든 거군요. 그럼 다빈치는 어떤 작품을 그렸어요?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 같은 작품을 만들었지. 그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빛과 그림자의 효과를 연구하고 그 그림을 통해 인물들의 감정을 세밀하게 표현했어. 두 사람은 스타일이 달랐지만 결국엔 서로를 존경했을 거라고 해. 와,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두 사람은 화해했어요? 화해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경쟁은 결국 그 시대의 미술의 발전을 이끌었어. 그들의 라이벌 관계 덕분에 미술의 새로운 장르들이 태어난 거지. 엄마, 이 그림 속에 있는 신들은 정말 살아있는 신들인가요? 왜 이렇게 멋있게 그려졌어요?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야. 르네상스 예술가들은 신화 속 인물들을 예술 작품에 담았지.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도 그 중 하나야. 여기서 비너스는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이지. 그럼 그 신들이 그림 속에서 춤추면 어때요? 엄마도 춤추기 좋아하시잖아요. 하하, 춤추면 더 멋있겠지. 하지만 그 당시 예술가들은 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감정과 신성을 연결하려 했단다. 그럼 고대 철학도 그 그림에 영향을 미쳤나요? 그렇지. 고대 철학자들의 사상은 르네상스 예술에 큰 영향을 미쳤어.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에서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논의를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지. 그들은 인간 이성과 지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단다.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그림을 보면 정말 멋있어요. 그 그림 속에도 비밀이 있어요? 하하, 그래. 이 그림은 단순히 사랑과 아름다움을 그린 것이 아니야. 사실 비너스의 탄생은 보티첼리의 개인적인 로맨스를 반영한 작품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로맨스라니? 그럼 그 로맨스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보티첼리와 그의 연인 사이에 있었던 감정이 반영된 거지.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이 보티첼리의 마음을 담은 사랑의 고백이라고 말해. 그림 속에서 비너스는 아름다움과 사랑의 상징으로 그가 품었던 사랑의 감정을 나타내는 중요한 인물이야. 와, 그럼 이 그림 속 비너스도 보티첼리가 사랑했던 여인을 닮았나요? 그렇다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아. 비너스의 탄생에서 비너스는 흐르는 금발 머리카락과 부드러운 얼굴로 그려졌어. 그 이미지가 보티첼리의 이상적인 사랑을 표현한 것이라는데, 사실 그 연인이 누구였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어. 그럼 그림 속 비너스의 표정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표정은 매우 신비롭고 우아해. 많은 사람들이 비너스의 표정을 보면 그녀가 세상에 나오는 기쁨과 동시에 사랑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느끼는 슬픔을 함께 표현했다고 해석해. 그래서 그 비너스는 뭔가 슬프기도 하고 아름다우면서도 뭔가 깊은 의미가 있는 표정인 거군요. 맞아. 이 그림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그린 것이 아니라 사랑과 갈등, 심지어 그 당시 사회적 갈등까지 반영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 비너스가 나오는 모습 뒤에는 그 시대의 미묘한 감정들이 숨어 있단다. 그럼 비너스가 뿌리 위에서 나오는 장면은 무슨 의미예요? 비너스는 바다에서 태어난 신화 속 인물인데, 그녀가 뿌리에서 나오는 장면은 자연과 신이 만나는 지점, 즉 사랑의 시작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 또한 그 장면에서 비너스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여성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상징화하고 있는 거지. 그런 의미였군요. 그럼 이 그림 속의 사랑은 정말 불멸하는 사랑인가요? 그렇게 볼 수 있어. 이 작품은 단순한 미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사랑이 얼마나 깊고
영원한지를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해. 보티첼리는 사랑의 복잡한 감정을 그려내고 사람들에게 사랑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단다. 그럼 르네상스 미술 속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슬픈 이야기 중 하나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야. 이 작품에서는 마리아가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 그 고통은 그 어떤 슬픔보다도 깊고 강렬하단다. 예술가들은 이런 슬픔을 통해 인간의 감정 깊이를 탐구하고자 했지. 그렇군요. 르네상스 미술의 매혹적인 세계는 정말 다양하고 풍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 각 작품에 숨겨진 비밀과 감정들이 예술의 깊이를 더하고 그 속에서 인간의 삶과 감정을 함께 느낄 수 있었지. 이 예술 작품들을 통해 우리는 시대를 넘어선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단다. 그렇군요.